안녕하세요. 자, 오늘 10월 학력평가 날이었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죠. 그래서 오늘 같이 1번부터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이고요. 우리 거기에서 등장하는 학설들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표부터 볼게요. 가는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해양저가 확장이 된대요. 해양저가 확장이 된다. 해저 확장설이죠. 그래서 가는 해저 확장설. 해저 확장설. 자, 나는요. 멘틀 상하부 온도차로 인해 멘틀이 뭐한데? 대류하고 이로 인해 대륙이 이동할 수 있대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로 설명한 거죠. 요게 뭡니까? 멘틀 대류설이죠. 멘틀 대류설. 멘틀 대류설. 자, 그리고 다는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이 분리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수력 분포를 이루었다. 자, 과거의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다. 이런 대륙을 우리는 초대륙이라고 하죠. 그렇게 초대륙일 때도 있었지만 그게 다시 분리 이동해가지고 현재의 수력 분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백앤호의 대륙 이동설이죠. 그래서 다가 대륙 이동설이에요. 대륙 이동설. 그럼 우린 얘네 순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륙 이동설 첫 번째, 멘틀 대류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음양 측신법을 바탕으로 등장한 해저 확장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판구조론이 등장을 한 거죠. 자, 이제 ABC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A, 세 이론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은 다 대륙 이동설이야. 맞고. 자, B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동그라미 기억 때문이야. 우리 해저 확장설에서는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중요했었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리고 또 뭐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이다. 아니면 뭐의 발견? 그렇죠. 뭐 베니오프드의 발견, 변환단층의 발견, 이런 것들이 해저 확장설의 증거였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기억, 해령 중심으로 해양 지각 양쪽으로 이동, 즉 발산하기 때문이야. B도 맞아요. 자, C를 볼게요. 홈스는 변환단층의 발견을 나의 증거로 제시하였어. 여러분, 변환단층의 발견은 해저 확장설의 증거죠. 나 멘틀 대류설의 증거는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럼 정답은 A, B, 3번이 되겠죠. 슉슉. 자, 바로 2번 볼게요. 자, 2번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 지역 연간 열대야 일수와 폭염 일수래요. 열대야, 폭염 둘 다 더운 거잖아. 얼만큼 더웠냐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열대야 폭염이 나와 있는데 요걸 보고 선생님 감소할 때도 있고 증가할 때도 있는데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를 큰 스케일에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평균 열대야 일수는 점선으로 10년 평균 폭염 일수는 좀 진한 색 점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점선들을 보면 폭염과 열대야 일수 모두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겠죠.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조금씩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봐주면 되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연간 열대야 일수는 증가하는 추세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니은 10년 평균 폭염 일수는 10년 평균 폭염 일수가 뭔데? 요거잖아. 요 점선. 그거는 1991년부터 2000년이니까 요게 2011년부터 2020년이니까 요것보다 적다. 맞는 거죠. 디귿 폭염 일수가 증가한 해에는 대체로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였다. 폭염 일수가 증가할 때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였다. 봅시다. 폭염 일수 증가할 때 열대야 일수 증가하고 여기 폭염 일수 증가할 때 열대야 일수 증가하고 대체로 그 그래프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고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2번은 대표적인 자료 해석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 잘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3번 넘어갈게요. 3번은 대서양 해수의 순환이고 지금 여기 표충순환과 심층순환이 한꺼번에 나와 있고요. 나는 대서양 해수의 연직순환을 나타낸 모식도래요. 우리 대서양 같은 경우는 심층순환을 잘 볼 수 있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BC는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표충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가 지금 대서양인데 우리 대서양에서는 침강이 일어나는 침강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북반구 쪽에 그린란드랑 그리고 남반구 쪽에 웨델해. 요게 이제 대표적인 침강 포인트고요. 여기서 표층수가 이제 깊은 심층으로 내려가면서 심층 순환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장소에서 우리 밝은 색이 진한 색으로 지금 밝은 색이 진한 색으로 화살표 보니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밝은 색이 표층수고 진한 색이 심층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A, B, C 중에 밝은 색이 A니까 A가 표층수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지금 표층수고요. 나머지 두 개는 남극 저층수 아니면 북대서양 심층수인데 그건 방향을 통해 알 수 있죠. 북대서양 심층수는 북쪽에서 만들어져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B랑 C 중에 지금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 우리 화살표 보니까 B예요. 그래서 B가 북대서양 심층수고 그리고 C는 지금 남쪽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C가 남극 저층수예요. 이렇게 우리 짝지어주고 뭐 밀도 비교하라면 비교할 수 있죠. 밀도라는 건 깊이 깊은 곳에 있을수록 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남극 저층수가 제일 밀도 크다가 될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해수의 이동 속도는 A가 C보다 느리다. 우리 표층수와 심층수가 있을 때 이동 속도는 표층수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A가 C보다 빨라요. 틀렸고요. 니은 B는 북대서양 심층수다. 맞고요. 디귿 해수의 평균 밀도는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큰 거 아니죠? C가 제일 크죠?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잘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이제 첫 페이지인데 갑자기 3점짜리 살짝 쿵 어려울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기출 분석을 잘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일단 엘니뇨, 라니냐 문제이고요. 지금 주어진 요 그래프가 요 아래쪽 가로축은 요게 이제 동태평양, 서태평양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어딥니까?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 선생님 뭐야 나도 속을 뻔했어. 미안합니다. 이게 어디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서태평양이죠. 서태평양. 선생님, 2는 동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서태평양이에요? 여기 적혀있는 2라는 거 우리 경도를 말할 때 그 경도의 기준점으로부터 동쪽이다 서쪽이다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 이쪽이 서쪽이고 지금 오른쪽 여기가 동태평양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로축은 이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고 기억과 니은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20도 등수원선의 깊이 편차래요. 20도 등수원선의 깊이 편차.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의 수온이 이제 여기 적도 부분이니까 표층에서는 20도보다 높겠죠. 근데 깊이가 깊어지면서 점점점 수온이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20도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들을 연결한 게 이제 20도 등수온선인데 그 20도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 20도 등수온선이 평소에는 어느 정도 깊이에 있는 게 정상인데 평소보다 더 뭐 깊어졌냐 얕아졌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이런 그림을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 그 수능 특강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왼쪽이 엘니뇨고 오른쪽이 라니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동태평양은 평소에 수온이 같은 위도상에 있는 다른 지점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죠. 용승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서태평양은 동태평양보다는 수온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 라니냐부터 볼까요? 오른쪽 그림부터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오른쪽에 여기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굉장히 낮은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층 수온이 낮다 보니까 20도의 등수온선의 깊이가 어떻게 됐어요? 20도 여기 뭐 칸칸이 뭐 따져봐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20도의 등수온선이 굉장히 평소보다 얕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엘니뇨를 본다면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높아졌어. 그러면 그 처음에 해수 면에서의 수온이 높은 거니까 시작되는 그러니까 점점 깊이가 깊어질수록 낮아질 건데 시작 수온이 높아진 거니까 20도가 되는 깊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깊어지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20도 등수온선은 엘니뇨 시기는 평소보다 더 깊어지고 라니냐 시기는 평소보다 더 얕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을 보면 우리 동태평양 볼게요. 동태평양에서 편차가 양수다. 평소보다 20도 등수온선이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요게 바로 엘니뇨이다. 자, 니은을 보면 니은은 동태평양에서 지금 편차가 음수다. 평소보다 20도 등수온선이 좀 더 얕은 곳에서 나타나는구나. 요게 라니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엘니뇨죠. 니은, 이 해역의 동서방향 해수면 경사는 기억보다 니은일 때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림 하나. 우리 해수면 경사하면 요거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평소에는 이렇게 적도 해류에 의해서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요. 그런데 엘니뇨 시기에는 그 경사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도 해류가 약해지니까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고, 라니냐 시기에는 이 적도 해류가 더 강해지니까 경사가 더 이제 급해진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사는 라니냐 시기에 더 커요. 기억보다 니은, 라니냐 시기일 때 크다 맞는 거죠. 이거 맞고, 기억 틀렸었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일 때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기압 편차는 플러스 값이래요. 자, 동태평양은 평소에, 여기는 평소에는 수온이 낮으니까 하강 기류가 있는 고기압이다. 그래서 여기 날씨가 맑다. 사막이 생긴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니은이면 라니냐고, 라니냐면 평소의 모습이 더 강화되는 거니까 평소보다 더, 안 그래도 고기압인데 더 기압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기압 편차는 양수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장 풀어봤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그림은 어느 판 경계 부근에서 진원의 평균 깊이를 점선으로 나타냈고요. AB는 대륙판 또는 해양판에 위치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진원 깊이가 400km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그치, 이건 수렴형 경계임을 알 수 있고요. 진원의 깊이가 지금 100, 200, 300, 400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라는 건 뭡니까? 판의 경계가 여기쯤에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뭐다? 판의 경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지금 섭입하는 판이고 B가 섭입당하는 판이죠. 즉 밀도는 A랑 B 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큰 겁니까? 그쵸? A가 속한 판이 더 밀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A판이 해양이야 대륙이야? 해양판이죠. 해양판은 현무암질 암석들로 주로 이루어졌으니까 밀도가 큰 거고 B는 대륙판이고 화강암질 암석을 주로 이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밀도가 작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진원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는 우리 베니오프대, 즉 섭입대 때문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판의 경계가 있을 때 지금 이게 진원 깊이니까 사실 지진이란 게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주로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지진뿐만 아니라 화산 활동 역시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는 A보다 B에 가까운 거 아니죠? A에 더 가깝습니다. 니은. 이 지역에는 정단층이 역단층보다 우세하게 발달한다. 자, 요거는 지금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섭입충돌, 섭입형 경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렴이니까 두 판이 가까워지고 횡압력에 의해서 역단층이 더 우세하겠죠? 정단층이 역단층보다 우세한 거 아닙니다. 디귿. 이 지역에서 화산 활동은 주로 비가 속한 판에서 일어나죠.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디귿만 맞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자, 6번. 가는 어느 날 21시 일기도고 나는 같은 시각의 위성 영상이래. 자, 위성 영상이라고 하면 가시 영상이 있고 적외 영상이 있죠. 가시 영상으로 뭐 알 수 있습니까? 구름의 두께 알 수 있고요. 적외 영상으로 뭐 알 수 있습니까? 구름의 최상부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몇 시래? 21시면 밤이잖아. 해가 졌을 때죠. 그럼 해가 졌을 때는 우리 가시 영상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럼 21시라는 거 자체가 요거 지금 적외 영상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적외 영상에서 밝게 표시된 게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라는 거죠. 기억과 니은의
최상부 높이 비교할 수 있겠네. 그다음 가에는 지금 온대저기압이 나와 있고요. 우리 온대저기압에서 구름이나 비가 생기는 위치를 표시를 해보자면 한랭전선 뒤쪽 그리고 온난전선 앞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A, B 같은 경우는 뭐 비가 오냐 안 오냐도 비교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온대저기압에서 세 개의 구역을 찬, 따, 찬우로 나누기 때문에 A가 B보다 기온이 낮다라는 것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B 지점에서 바람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대.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따 그릴까? 자,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뾰족, 한랭, 볼록, 온난이 있습니다. 온대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편서풍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람의 그 풍향은요. 이렇게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관측 지점이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더 남쪽에 있을 때 요럴 때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요. 그런데 관측 지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풍향 변화가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에요. 어찌 보면 태풍이랑 똑같은 거지. 태풍처럼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왼쪽은 반시계 뭐 이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 B니까 B는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지금 남쪽에 있는 곳이죠. 이게 우리 원래 알고 있듯이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겁니다. 맞고요. 자, 니은 지표면 부근의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낮죠. 찬따 찬이니까 틀렸고 디귿 구름 최상부의 높이는 기역보다 니은에서 높다. 밝은 색이 저게 영상 밝은 색이 높은 거죠. 기역보다 니은이 높은 거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슉슉슉. 7번. 그림은 행성이 주기율성인 중심별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와 중심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낸 거래요. 행성 A, B, C 중에 B랑 C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A와 B의 반지름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A와 B는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C보다는 높은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세로축이 표면 온도고 가로축이 거리 아니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 A, B의 중심별의 표면 온도 이 정도면 C가 이 정도더라. 그런데 우리는 생명 가능 지대라고 했을 때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생명 가능 지대 거리가 멀고 폭이 넓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B는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다면서요? B 여기에 있을 거고 A 같은 경우는 생명 가능 지대에 없고 또 여기 S값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가 B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생명 가능 지대보다 더 안쪽에 있다는 거지. 요게 이제 A. 그리고 요게 이제 C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행성이 복사 평형을 이룰 때 표면 온도는 A가 B의 2배이다. 2배가 아니고 루트 2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사 평형이 뭡니까? 복사 평형이란 건 내가 받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들어오는 내가 받는 복사 에너지와 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그 값이 같을 때를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중심별로부터 받는 거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4S만큼 받는 거죠. 4S만큼. 그럼 4S만큼 받는 거를 사실 이제 어디에서 내가 실제로 받는 면적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여기 위쪽에 그릴게요. 이게 중심별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S. 태양으로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행성이 이렇게 있어요. 행성은 구의 형태인데 사실 이 중심별로부터 받는 거는 이 구 전체 표면적에서 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 표면적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파이 R제곱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S에다가 파이 A니까 RA의 제곱이라 쓸 건데 어차피 A, B 반지름 같으니까 그냥 다 R로 씁시다. 파이 R 제곱. 요게 이제 내가 받는 거고 내가 방출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방출하는 건 내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하니까
그렇죠. 4파이 R제곱 그리고 시그마 내 표면 온도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TA의 4제곱. B도 마찬가지로 B는 지금 S값이 A의 4분의 1이니까 그냥 S라고 쓰고요. 파이 R제곱 얘도 4파이 R제곱 시그마 T B의 4제곱이다. 그럼 칙칙칙칙 이렇게 지어주면 우리가 TA와 TB의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TA 대 TB가 어떻게 됩니까? 그쵸? 루트 2 대 1이 되는 거예요. 표면 온도는 A가 B의 루트 2배에다가 맞는 거죠. 자, 니은 공전궤도 반지름은 B가 C보다 어때요? B가 똑같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고 S값이 1로 동일한데 B의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더 높으니까 B가 더 멀리 있는 거죠. B가 C보다 크다. 틀렸고. 디귿 A의 중심별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면 A는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A의 중심별은 지금 주기율성이고요. 얘가 적색 거성으로 된다면 광도는 더 커지겠죠? 광도가 더 커지면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더 멀어질 테니까 A는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 없어요. 그래서 디귿 틀렸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은 어느 해의 겨울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표층해수를 채취한 A, B 지점이고 나는 수온 염분도의 A와 B의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거다. 일단 A와 B의 수온은 누가 더 높겠습니까? 위도 자체가 B가 더 저위도니까 B가 더 수온이 높을 거고 그리고 뭐 A 같은 경우는 북한 한류가 흐르고 B 같은 경우는 동안 난류가 대체로 흐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인해서도 B가 더 수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 수온만 비교해서도 짝지을 수 있는 게 수온이 더 높은 게 뭐다? 또 저위도에 있는 B다. 수온이 더 낮은 게 A더라. 그럼 저절로 염분도 비교할 수 있고요. 우리 밀도도 보면 밀도라는 건 수온이 어떨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죠.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즉 이 수온 염분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예요. 그럼 A랑 B 중에 니은이 더 A랑 B 중에 A가 더 기억이랑 니은 중에 니은이 더 밀도가 큰 거죠. 자, 기억. 염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염분은 A가 B보다 낮죠. 맞고. 니은, 기억과 니은의 해수가 만난다면 기억의 해수는 니은의 해수 아래로 이동한다. 더 밀도가 큰 게 아래로 이동할 텐데 기억의 해수가 밀도가 더 작으니까 더 아래로 이동하는 거 아닌데 틀렸고. 자, 디귿 여름에는 B의 해수 밀도가 나에서보다 감소할 것이다. 여름의 변화? 우리 밀도의 변화를 묻고 있는데 밀도를 결정하는 게 수온과 염분이잖아요. 여름의 수온 어때? 더우니까 수온 더 높아질 거고 여름에 염분 어떨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더 많이 오거든요. 비가 많이 오니까 강수로 인해서 염분은 낮아질 거다. 수온이 높아지고 염분이 낮아진다? 그럼 밀도가 더 어떻게 된다? 밀도가 더 작아진다. 나에서보다 감소하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빨리 풀어야겠어. 지금 아이패드 배터리가 3%예요. 자, 9번.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별 가 나의 내부 구조래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양파껍질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부에 철이 있는 걸 보니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중심에 탄소, 산소가 있는 거 보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난 것 같아요. 중심부에 있는 얘네들은 헬륨 핵융합 반응의 산물인 거죠. 얘는 뭐 대략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그런 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철보다 무거울 리 없지. 왜냐면 철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인데. 그래서 틀렸고. 선생님,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져요? 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요 양파 껍질 단계, 거성 단계 이후에 초신성 폭발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니은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고요. 디귿에서 나왔어요. 가는 이후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성자 별 혹은 블랙홀이 되겠죠. 나 같은 경우는 태양 정도 질량이니까 얘는 이제 행성상 성운 그 이후에 백색 외성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 정답은 4번. 10번 볼게요.
그림은 현생 누대의 일부를 기단위로 구분하여 생물의 생존 기간과 번성 정도래요. 현생 누대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아닙니까? 고생대는 카모실대, 석패 이렇게 6개의 기로 나뉘어지죠. 보니까 지금 아래쪽에 카모실대, 석패 여기까지가 고생대예요. B는 지금 폐름기고 여기까지가 고생대다. 그 다음에 트쥐, 백악기고 여기까지가 중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생된 거죠. 그때 생물의 생존 기간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 기간에 짧게 살다가 멸종이 되면 그런 걸 이제 표준화석이 된다라고 말하죠. 뭐 공룡, 시조새 이런 거 보입니다. 삼엽충도 보이고요. 근데 여기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양치식물과 거시식물 중 하나래요. 여러분 양치식물은 고생대에 번성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고생대에 이렇게 통통하게 번성한 거 니은이 양치식물이고 고생대 말에 등장해가지고 출연해가지고 중생대에 번성한 거 기역이 거시식물이고요. 신생대에 번성한 게 이제 속시식물이 되겠죠. 자 이제 기역 A 시기는 중생대에 속하죠. 백악기니까. 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거시식물이죠. 중생대에 번성했습니다. 자 디귿 B 시기 말에는 최대 규모의 대물종이 있었다. 자 우리 멸종 5번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대멸종은 언제다?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대멸종이 일어났다. 알고 있죠? 그래서 B시기, 폐렴기 말에 대규모, 최대 규모의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5번이에요.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와 멘틀의 용융 곡선이래요. 자, 지하의 온도 분포는 깊이 깊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X와 Y는 둘 다 멘틀의 용융 곡선인데 둘 중에 더 용융점이 높은 게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이죠. 그래서 Y가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이고 멘틀에 물이 들어가면 용융점은 더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용융점이 더 낮은 X가 요게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인 거예요. 물을 포함한 경우에는 지금 요 정도 깊이 아래로는 멘틀의 용융점보다 지하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물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멘틀이 뭐 특수한 상황에서 멘틀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니은 같은 경우고요. 이런 거는 섭입대 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섭입하는 해양 지각이나 아니면 퇴적물 속의 함수 강물에서 물이 그 위쪽에 있는 멘틀로 유입되는 경우죠. 그래서 니은은 물이 유입되는 경우고 기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얕은 곳으로 올라간다. 즉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역은 압력 감소의 상황이에요. 기역처럼 압력 감소의 상황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그쵸? 요건 이제 해령이나 아니면 열점에서의 마그마 생성이죠. 여기에서의 마그마 생성은 멘틀이 용융이 된 거니까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된 거니까 무슨 마그마겠어요? 그렇죠. 멘틀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X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다. 맞고 니은 해령하부에서는 마그마가 기역으로 생성된다. 역시 맞죠? 자, 디귿 니은으로 생성된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이기 때문에 SiO2 함량이 63% 이상이 아니고 52%보다 낮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안유 요 세 종류의 마그마 성질들 비교한 거 생각해보면 디귿 보긴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 3번이 되겠죠. 이제 12번. 간의 H알도고요. H알도에 이제 별들을 분리해 놨는데 지금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띠 형태가 바로 주계열성이고 그 주계열성 오른쪽 위에 B가 속한 거성 그 위쪽에 초거성이 있고 주계열성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백색 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별 A, B 중 하나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A는 지금 주계열성이고 B는 거성이죠. 여러분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 거성 같은 경우는 수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보니까 지금 헬륨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 탄소를 만들더라. 즉 요건 뭐다? 요거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다.
우리 주로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에서 뭐 CNO 순환 반응이나 PP 반응 그림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 이제 특이하게 헬륨핵융합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 헬륨핵융합 반응이란 건 주계열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B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에요. 자, 기억. 나는 A가 아니고 B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자, 니은 별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별의 밀도는요, 더 이제 거대해진 B가 더 작은 거죠. A가 B보다 크다는 맞는 거고요. 디귿, 광도 계급의 숫자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광도 계급 기억나세요? 광도 계급 이제 초거성이 1이고, 거성이 뭐 거성 종류에 따라 2, 3번이고, 그리고 뭐 4번은 준외성이라고 하고요. 주계열성을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광도 계급이 이게 로마 숫자 5거든요. 어쨌건 거성이 주계열성보다 광도 계급의 숫자는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주계열성이 거성보다 큰 거, 이거 이제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주계열성 나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상대적인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즉 가로축이 파장이고 세로축이 복사에너지의 세기이고요. 가랑 나의 분광형은 각각 A0와 G2형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별들의 분광형은 별의 표면 온도랑 관련된 값이고요. 분광형이라고 하면 O, B, A, F, G, K, M형이 있고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죠. 즉 여기 A형과 G형이 나왔으니까 A형의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A형 같은 경우는 특징이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한 게 A형이거든요. 한 번 더 중성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A형이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랑 나의 중성수소 흡수선을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강한 거야? 가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지금 A0형인 거고 자연스럽게 나가 G2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비교할 수 있죠. 표면 온도는 가랑 나 중에 누가 더 높은 거예요. A형인 가가 더 높고요. 그러면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인 람다 맥스의 값은 표면 온도랑 반비례하니까 가가 더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기억. 중성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H1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죠. 틀렸고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즉 람다 맥스는 가가 나보다 짧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별의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겁니까? 이거 지금 무슨 별이다? 주계열성이더라.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은 애가 광도도 높고, 그쵸.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다 이제 변하는 경향, 대소관계의 그 경향성이 똑같죠. 뭐만 반대야? 수명만 반대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반지름 물어봤으니까 표면 온도 높은 애가 반지름도 큰 거거든요.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는 거예요. 디귿 맞고 정답 2번이죠. 슉슉슉 14번. 자, 14번은 태풍입니다. 어느 날 3시, 12시, 21시에 태풍 중심 위치와 중심 기압을 나타냈고 그림은 12시에 우리나라 부근 일기도래요. 봅시다. 자, 3시 표시해 볼게요. 위도 35도 대략 표시해 보면 위도 35도에 경도 125도니까 대충 이때가 이제 3시고 12시는 지금 나와 있는 위치가 12시고 그 다음에 21시는 위도가 40도고 경도가 131도니까 대략 요 위치. 그럼 태풍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 태풍이란 건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북상하고 여기 방향 바꾸는 전향점이 대략 위도 30도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는 거대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태풍의 이동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A라는 장소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무슨 반원? 위험 반원이다. 오른쪽은 위험 반원 어이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됩니다. 자, 기억 볼게요. 태풍이 지나는 동안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죠. 오른쪽 위험 반원이니까. 니은 12시에 A 지점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12시에 A에 부는 바람을 따질 때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방법 알아두세요. 12시에 태풍은 여기 있는 거야. 12시. 근데 태풍은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가거든요. 여기 북반구니까 저기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A에서.
그게 A 지점에 부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A 지점에 부는 바람은 A에서 열대 저기압 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그려주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불어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대략. 어쨌건 북풍 계열은 확실히 아니고 남풍 계열이더라. 니은 목이 틀렸고. 디귿, 이날 태풍의 최대 풍속은 21시에 가장 크대요. 자, 이날 태풍의 세력은 언제 가장 강할까요? 태풍이란 건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을수록 그 세력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압이 지금 3시일 때 가장 낮기 때문에 3시의 태풍은 가장 강력한 거고 풍속도 가장 큰 겁니다. 21시는 아닌 거죠. 21시는 제일 기압이 높으니까 오히려 아닌 거죠. 자, 틀렸고 정답은 1번이다. 15번. 가나다는 주상절리, 습곡, 사측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가는 뭡니까? 가가 이게 측리가 비스하게 있네. 이게 이제 사측리고 사측리는 퇴적 구조 중에 하나고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냐면 물이나 또 바람 같은 흐름이 있을 때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사측리의 모양을 보면 흐름의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흐름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나는 지금 구불구불한 거 보니까 요게 이제 습곡이고요. 습곡 어떻게 만들어졌다. 양 옆에서 누르는 무슨 역? 횡압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 단에 이제 쭉쭉 뻗은 기둥 모양의 요게 바로 주상절리고요. 주상절리 사람이 조각한 겁니까? 아니죠. 얘는 용암이 분출해서 빠르게 굳으면서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주로 이제 화산암이 나타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제주도 가면 주상절리 볼 수 있죠. 자, 기억. 가는 주로 퇴적암에 나타나는 퇴적 구조죠. 맞습니다. 니은 나는 횡압력, 양 옆에서 누르는 힘을 받아 형성이 되죠. 맞습니다. 디귿, 단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 지표를 융기할 때 형성됩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 융기할 때 형성되는 건 심성암에 나타나는 판상절리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가나다는 타원, 나선,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일단 생긴 모양 보고 무슨 은인지 찾아야 돼요. 뭐 나는 뭐겠어? 이게 휘감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나선 은하고 다가 얘가 이제 타원 은하고 타원 모양이죠. 그럼 가는 뭐 규칙이 없어. 얘가 이제 불규칙 은하가 되는 거죠. 이 각 은하의 종류마다 분포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가 달랐죠. 우리 기억할 때는 불규칙 은하는 제 멋대로 생겼어요. 제 멋대로 생겼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제 멋대로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젊은 별이 많습니다. 젊은 별이 많다는 건 별을 만드는 재료인 성간 물질도 많다는 거고요. 반면에 타원 은하는 좀 나이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둥글둥글해진 거야. 얘는 이제 늙은 별이 많다라는 거. 나선 은하엔 젊은 별, 늙은 별 모두 있죠. 장소에 따라 우리 원반 쪽에는 성간 물질과 젊은 별들이 있고요. 중심부나 아니면 헤일로 쪽에는 나이 많은 별들도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은하라는 게 원래 젊은 별이 있는 불규칙 은하에서 나선 은하에서 타원 은하로 진화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은하의 진화와는 무관하다라는 거. 자,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바로 물어봤죠? 가가 나로 진화하는 거 아닙니다. 니은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나가 다보다 더 어리겠죠. 다에는 주로 늙은 별만 있으니까. 자, 니은 틀렸고. 디귿, 은하에서 성간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다보다 크겠죠. 가는 불규칙, 지 멋대로 생겼다. 젊은 애들이, 이제 막 태어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방사성 원소 X와 Y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 P와 Q 중 하나에는 X가 다른 하나에는 Y가 포함되어 있고 X와 Y 처음 양은 같았고 P와 Q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처음 양의 25%와 50%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기할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필기할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이러고 포스트잇을 너무 큰데? 아니다. 요거를 띄워볼게요.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여기다 필기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의 단면을 보면 얘네들의 순서가 뭐 밑에서부터 쌓였을 테니까 요게 1번, 요게 벽돌 모양 2번, 그리고 Q가 관입을 했겠죠. 요게 이제 3번, 그리고 이제 부정합 있고 4번, 5번, 그리고 P 6번, 7번 뭐 이런 순서로 됐을 거예요. 지금 부정합이 몇 개 보이냐면 2개 보입니다. 이 울퉁불퉁한 침식면이 부정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P에는 방사성 원소가 아니 요거를 요 포스트잇을 어떻게 지우죠? 냅두겠습니다. 쓸게요. P에는 방사성 원소의 양이 처음에 25%가 있대요. 25%가 있다는 건 처음 양의 4분의 1이 됐다는 거죠. P에는 처음 양의 4분의 1이 됐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다. 반감기가 몇 번? 2번 지났다 라는 거고, 그리고 Q에는 지금 처음 양의 50%다. 즉 2분의 1이다. 2분의 1의 1제곱이네. 즉 반감기가 한 번 지났다 라는 거예요. 근데 P에 X가 있는지 Q에 X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래프를 보니까 방사성 원소 X는 반감기가 즉 5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2억 년이고요. Y 같은 경우는 5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0.5억 년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먼저 처음에 P에 X가 있고 Q에 Y가 있는 상황을 볼게요. 그렇다면 P에 X가 있어. P는 지금 반감기를 2번 지났는데 그 원소의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가 2억 년이야. 그럼 얘는 나이가 4억 살이야. 4억 년 된 거고. Q 같은 경우는 지금 Y가 있는데 Y의 반감기가 0.5억 년이고 반감기 한 번 지났으면 0.5억 살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Q가 P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니까. 아니구나. 그러면 이렇게 짝지어지는 거네. P에 Y가 있고 Q에 X가 있으면 말이 되느냐. Y 같은 경우 반감기 0.5억 년인데요. 그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P의 나이는 1억 년이고요. Q 같은 경우는 X의 반감기 2억 년인데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나이가 2억 년입니다. 그러면 Q가 P보다 나이 많은 거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요런 케이스가 이제 맞는 케이스다.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서 모순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뭐 1억 년, 2억 년이라는 숫자를 알았을 때 얘네가 어떤 지질세에 속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일단 요 정도 정리하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이 지역은 3번 이상 융기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부정합이 있다라는 거는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융기를 몇 번 합니까? 한 번을 하고요. 그리고 침강을 몇 번 해요? 다시 침강해서 퇴적돼야 되니까 한 번을 해요. 부정합 하나가 있을 때마다 융기 한 번, 침강 한 번인데 이제 부정합의 생성 과정, 그 생성 원리 끝나는 게 이제 다시 침강해서 물 밑에서 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건, 우리 눈에 노출이 되었다는 거는 마지막에 한 번 융기가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 여기 지금 부정합이 2개가 있다는 거는 부정합이 2번이야. 융기 2번, 침강 2번. 노출이 됐으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융기의 경우는. 융기는 3번 이상 했겠죠. 자, 뒤엔 P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는 Y여야지 말이 되죠. 틀렸고요. 자, 디귿. 앞으로 2억 년 후 X의 양분의 Y의 양은 16분의 1이래요. 어차피 처음에 X와 Y 양은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처음의 양을 그냥 뭐 1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X 같은 경우는 지금 Q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처음에 1이었다면 지금은 2분의 1만큼 있는 건데 2억 년이 더 지난다는 거는 얘가 그렇지. 이 지금 X의 반감기가 2억 년이니까 반감기 한 번 더 지난다는 거예요. 지금 2분의 1만큼 있는데 반감기 한 번 더 지나면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의 양은 2억 년 후에는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Y의 양도 볼게요. 자, Y의 양은 현재는 지금 처음 양이 1이라고 가정했으니까 4분의 1만큼 있는데 지금 Y의 경우는 반감기가 0.5억 년이니까 2억 년이 지난다는 거 반감기 4번이 더 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의 제곱분의 1인데 4번이 더 지나면 2의 6제곱분의 1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2의 4제곱분의 1이다. 16분의 1이다. 그러면 디귿이 맞다. 정답은 4번이다. 됐죠? 4번이 아니고 기억 디귿이니까 5번이다. 자, 18번. 18번에서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죠. 이것도 포스트잇을 만들어 볼게요.
얘 지울 수 있다. 자, 18번.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하는 탐구이다. 자, 우리가 지금 후퇴 속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공식을 좀 체크를 해봅시다. 여러분, 후퇴 속도 어떻게 구하죠? 후퇴 속도 V라고 쓸게요. V는 람다 제로, 그러니까 원래 파장분의 델타 람다. 그러니까 파장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곱하기 C를 통해 후퇴 속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퇴 속도라는 거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허블 법칙이죠. 그래서 V는 우리가 HR입니다. R이 거리입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겉보기 등급이 같은 두 외부 은하 A, B의 스펙트럼을 관측했대요. 겉보기 등급은 같대요. 정지 상태에서 파장이 410과 656 나노미터인 흡수선이 A, B의 스펙트럼에서 각각 얼마의 파장으로 관측됐는지 분석을 하고 후퇴 속도를 계산한대요. 해볼게요. 지금 A부터 A의 후퇴 속도 계산해 볼게요. VA라고 합시다. VA. 원래 파장이 410인데 지금 관측된 게 451이니까 41만큼이 더 증가한 거죠. 델타 람다가 41이에요. 그럼 얘는 410분의 델타 람다가 41 곱하기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 했지. 그럼 요거 약분하면 여기 10분의 1이니까 얘는 3 곱하기 10의 4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가 A의 후퇴 속도. 똑같은 방법으로 B도 구해볼게요. B도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얘는 똑같은 410짜리가 412 람다 제로인데 그게 414.1로 관측이 됐으니까 지금 4.1만큼이 증가한 거죠. 델타 람다가 4.1이에요.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이다. 그러면 410분의 4.1은 뭐야? 100분의 1인 거죠. 요거 100분의 1이니까 10의 제곱이 분모에 있으면 얘는 3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일단 구해놓고 그 다음에 얘네가 656일 때도 관측된 파장도 구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어차피 뭐 A나 B의 후퇴 속도는 이 656짜리로 구하더라도 똑같이 이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기억 한번 구해보면 기억이 아까 이 410자로 했을 때 410분의 4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이걸로만 해도 되지. 410분의 41과 뭐가 똑같아야 돼? 656분의 이게 델타 람다. 요 값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65.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거는 656보다 65.6만큼 파장이 더 긴 거니까 계산을 보면 721.6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억은 푼 거죠.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이라는 거는 지금 A의 후퇴 속도니까 3 곱하기 10의 4제곱도 맞고요. 디귿 A와 B의 절대 등급 차는 5이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살짝 지우고 지우고 여기서 A와 B는 겉보기 등급이 같다라고 했었지. 근데 우리가 A와 B의 아까 후퇴 속도의 B가 A가 B보다 후퇴 속도가 10배 빨랐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A와 B의 후퇴 속도가 10대 1인 거야. B의 후퇴 속도의 B가 10대 1이야. 그럼 거리의 B도 10대 1이에요. 뭐에 의해서? 허블 법칙에 의해서. 그럼 A와 B의 거리 B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거리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차랑 관련 있는 걸 알고 있죠. 겉보기 등급 스몰 m 마이너스 절대 등급 라지 m을 거리 지수라고 하고요. 요게 5 로그 d 마이너스 5 이게 거리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d라는 게 이제 파색 단위로 그 전체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A의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A의 절대 등급 5 로그 A의 거리 마이너스 5. B 같은 경우는 B의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B의 절대 등급 5 로그 그다음에 B까지의 거리 마이너스 5. 그런데 A가 B보다 거리가 10배가 더 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봅시다. 아이고. A의 거리는 B의 10배. 이거 너무 커. A의 거리는 B의 10배다. 10 dB. 이렇게 바꾸고 두 개
빼고 싶죠. 빼볼게요. 두 개 곱보기 등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뺐을 때 B의 절대 등급 마이너스 A의 절대 등급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5 로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dB분의 10 dB가 되니까 칙칙. 요건 로그 10은 1인 거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아, MB-MA는 5다. A와 B의 절대 등급 차이는 5만큼 난다. 누가 더 절대 등급이 작냐? A가 B보다 5만큼 더 작은 거다. 그래서 A가 B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겉보기 등급은 같게 측정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도 맞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19번 풀 건데 이제 포스트잇을 지워요. 포스트잇을 지우고 여기로 옮길 수가 있네. 아래쪽도 미리 지워놓읍시다. 아래쪽도 미리 지워놓고 이것도 다 지우고 포스트잇을 옮겨볼게요.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19번. 그림은 현재 지구의 공전궤도와 자전축 경사를 나타낸 거고요. 스몰 a는 원일점, 멀대의 거리고 스몰 b는 근일점 거리고 세타라는 건 지구 공전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이래요. 여기서 세타를 주의해야 되는 게 세타는 자전축 경사각이 아닙니다. 자전축 경사각은 뭐겠어요? 90-세타인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요 각도를 자전축 경사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전축 경사각은 지금 90-세타라는 거. 그리고 그림 확대한 김에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원일점의 우리 북반구의 계절은 뭘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적도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원일점에서 우리 북반구가 여름인 겁니다.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뭐다? 여름이다. 북반구는 좋겠다. 왜냐면 태양이랑 거리가 멀 때 여름이니까 여름이 그나마 조금 시원하겠네. 자, 그 다음에 근일점도 보면 자, 요게 적도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요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북반구는 이때가 겨울이 되는 거죠. 북반구가 겨울이더라. 북반구는 좋겠다. 태양이랑 가까울 때 겨울이니까 겨울이 그나마 따뜻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북반구는 남반구보다 영교차가 작은 상황인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세타가 일정할 때, 즉 자전축 경사각이 일정할 때 스몰 a 마이너스 스몰 b가 커지면 스몰 a 마이너스 스몰 b가 뭔데요?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이인 거죠.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이가 커진다는 건 원일점은 더 멀어지고 근일점은 더 가까워진다. 즉 20률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북반구 중위도의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제 자전축의 어떤 기울어진 방향이나 아니면 경사각이 바뀌지는 않은 거거든요. 여기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북반구는 여름일 때 더 멀어진 거니까 여름 더 시원해지고 겨울일 때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겨울은 더 따뜻해지겠죠. 기온의 연교차는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스몰 ab가 일정할 때 세타가 커지면 남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세타, 즉 자전축 경사각만 변한 건데 자전축 경사각은 그 경사각이 커지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 커지고 경사각이 작아지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세타가 커지면 자전축 경사각인 90-세타는 작아져요.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졌으니까 남반구 중위도에서 연교차는 작아져요. 틀린 거예요. 디귿. 세타가 커지면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남중고도라는 건 이제 여름철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은 순간을 말하죠. 이 남중고도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자전축 경사각이 23.5도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요 값이 클수록 겨울의 남중고도는 더 낮아지고 여름의 남중고도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남중고도 얘기를 지원해서 자세히 안 배우니까 요 정도만 언급을 할게요. 근데 세타가 커지면 아까 말했듯이 자전축 경사각은 작아지니까 여름철 남중고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겨울철 남중고도는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기억만 맞더라. 자, 마지막 20번. 자, 20번은 현재의 우주의 구성 요소 A, B, C의 비율이 나와 있고 그림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인 크기 변화를 나타냈대요. 봅시다. 자, 현재 우주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A가 뭡니까? 얘가 바로 암흑 에너지예요.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청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B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암흑 물질이고요. 빛을 내진 않지만 질량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나 아니면 그 중력 렌즈 효과 이런 걸로 우리가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C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비율이 적은 보통 물질이죠. 그래서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 같은 경우는 우주의 팽창을 감속시키는 인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암흑 에너지 비율이 높으니까 계속 이제 팽창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은 평탄하지만 가속 팽창 우주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B는 보통 물질 아니고 암흑 물질이죠. 자, 니은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합니까? 지금 시간에 따라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게 일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직선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기울기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팽창 속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또 감소할 때도 있고 빨라질 때도 있고. 자, 디귿 A의 비율분의 B의 비율 플러스 C의 비율은 100억 년 후가 현재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지금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하고 나머지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분자의 값은 감소하고 분모의 값은 증가하기 때문에 100억 년 후는 현재보다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 맞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10월 모의고사 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해설해 봤습니다. 틀린 문제 잘 정리하시고 수능 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